자,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된 장성구라고 하는데요. 이 수업을 개설한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신림동에 수업 들을 때 이게 순환별로 이렇게 잘 따라가시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1차도 있고, 좀 이렇게 따라가는데 버겁기도 하고, 특히 경제학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경제학만 조금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전에 비슷한 강의를 딴 데서 하긴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동영상으로 좀 할까, 원래는 그게 또 주 목적이에요. 근데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실강으로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계시면은 있어야 저도 구속되고 이렇게 강의 촬영을 빨리 딱 매듭 짓고 막 하니까 그게 좀 더 낫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순환별로 월요일부터 쭉 가니까 힘들어가지고 주말에 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너무 빡세게 하면 여러분들 부담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맞춰볼게요. 시간을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6시부터 9시까지 좀 일찍 끝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좀 쉬시고 다시 월요일부터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마련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우리 시험을 좀 봅시다. 그래서 오늘만 빼고요. 진도 나간 거를 버겁지 않은 수준에서 약간 문제를 볼 테니까 나름 답을 쓰시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솔루션 답 같은 거는 좀 드릴게요. 우리 배운 범위 내에서 할 테니까 그 답안 쓰는 연습도 좀 하시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는 요즘 문제가 어려워져가지고 답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잘 설명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시면서 심화 과정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미시경제 책은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는 게 이중구 교수님 책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원론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처음 입문하는 데는 제일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이 책보다는 좀 더 다른 책을 많이 볼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실 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임봉욱 교수님 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예제가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책으로도 할까 하는데 컴팩트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괜찮아서 이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좀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풀이 강의를 좀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구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문제, 좀 쉬운 것들에서 좀 어려운 거 뽑아내고, 임봉욱 교수님 책에서 하고, 또 이제 왕규 김영삼 교수님 책 이렇게 또 많이 보는데, 저도 학교에서 이걸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 요게 이제 문제는 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내용이 그래도 좀 약간 심화되는 것도 있어서 공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경제학 전공 아니신 분들은 그냥 요거 보시면서 요 정도 해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요걸 한 다음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점 이럴 때 그런 데 가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참 구해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기본 체계를 잘 잡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좀 이게 경제학이 내가 뭘 하는 거지? 약간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가지고 좀 체계를 좀 잡아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수업은요, 제가 챕터 1장서부터 차근차근 할 거예요. 근데 속도는 조금 빠르긴 하겠지만은 교과서를 같이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잘 따라오셔서 교과서 읽으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바로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냥 유익한 주말을 보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챕터 1장서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미시경제학의 성격, 이렇게요. 자, 이쪽에 한번 볼까요? 챕터 1장. 미시경제학이란, 제가 좀 판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판서 내용이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이 가만히 듣기보다는 판서를 하면서 수강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미시경제학의 성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기 보시면은, 자, 페이지 4페이지가 보시면 경제학과 미시경제 이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학과 미시경제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학이 뭐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 경제학 나와 있는데, 경제학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원래 경세재민 거기서 나왔어요. 한자로는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세상을 경영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한다. 이런 게 바로 경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잘 경영을 하고 백성들을 잘 빈곤에서 끄집어내는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다루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잘 경영해야 된다라는 게 효율성과 관련된 얘기고요. 이 빈곤에서 소득 재분배라든가 이걸 통해서 빈곤에서 좀 탈출시켜주고 불평등한 소득을 나눠주는 이게 이제 공평성. 그래서 경제학과 관련해서는요,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세상 국가를 관리하는 걸 다루게 되는데 경제학은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과학.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요. 개개인들이 막 모여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본연의 특성이 뭔가를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거기 4페이지 거기 가보시면요. 첫 번째 단락에 불러불러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 가보시면 두 번째 줄 찾으셨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엄청나게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욕심이 많아서 욕망이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죠. 욕망이 무한히 큰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은 그 양이 한정돼 있다고 굵은 고딕체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자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하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자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원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직면하는 어떤 문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싶기도 하고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 영화를 보고 싶기도 하고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을 선택 대안 중에서 이걸 동시에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가장 나한테 소중한 게 뭔가 해서 하나를 찾는 거야. 초이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수업이 나한테는 최고다라고 하면은요. 요거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걸 최선을 고르는 거죠. 그리고 이 최선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기하게 되는 것 중에서 동시에 같이 할 수 없다고 가정하면 가장 아쉬운 거 있잖아요. 아유, 저는 지금 졸려 죽겠는데 잠이 부족합니다. 이 가장 아쉬운 거. 그러니까 포기한 것 중에서는 최선이고요. 전체 중에서는 세컨 베스트예요. 그래서 차선이라고 할 수 있죠. 포기 중에서는 최선이고요. 포기한 것들 중에서는 최선이 되는데 자, 이걸 말 그대로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는 아쉬움이 생기는데 자, 이러한 아쉬움을 우리가 대가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책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 희소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욕망을 잘 충족시켜 줄 수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근데 어떤 걸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회비용. 그래서 앞으로요, 요 단어는 3개 전부 다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은 우리가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뭘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에서 뭘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가 생겨요. 여러분 삶도 뭐 다 그런 거죠. 뭐 근데 뭐 가능한 한 그 후회를 가장 작게 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 됩니다. 그걸 기회비용을 최소화한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가보시면요. 정리가 잘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학은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그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시작이 희소성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그 앞에 희소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두 개 같은 말로 보세요. 그러니까 자원은 자원인데 희소한 자원, 경제적 자원 그렇게 그냥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있잖아요. 희소성과 선택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냥 동의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단락 보실까요? 어떤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포기,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데 대가라는 말도 여기 있잖아요. 대가, 포기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다음 줄에 고딕체로 되어 있는데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opportunity cost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5페이지 가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에
우리 인간이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과 관련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말에 시간을 어떻게 할애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거기 보시면은 다양한 얘기, 특히 두 번째 단락에 가보시면 결혼을 할까 말까, 결혼의 여부,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하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자녀를 낳을 수 있겠죠. 아기를 낳을까 말까, 자녀를 몇 명을 낳을까, 뭐 할까 말까 뿐만 아니라 몇 명을 애를 낳을 것인지, 그런 것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고요. 또 죄를 짓고 벌을 주는 그런 거요. 그런 것들도 다 경제학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이제 뭐 은행 털이를 할까, 탈세를 할까, 이런 문제 있잖아요. 탈세를 할까의 여부, 이런 것도 다 경제학의 선택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거를요, 게리 베커라는 교수가 연구한 그 결혼과 관련된 모형이 박스에 좀 읽을 거리 있는데 그것도 살짝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쭉 흘러가는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네요. 뭐 단순한 암기라든가 백과사전식의 지식을 습득하는 게 유식해 보일지 몰라도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조금 약간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제학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살짝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경제학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희소한 자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고민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것, 그걸 다루는 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경제학에서는요, 미시경제학하고요, 거시경제학으로 이렇게 크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볼게요. 자, 미시는요, 말 그대로 작을 미자예요.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숲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는 게 미시경제학이고, 거시는요, 매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망원경 가지고 보는 겁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숲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나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미시경제학이고요. 여기 꽃과 나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시경제학이다라고 하면 숲 전체를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많은 경제 주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게 미시경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실까요? 자, 한 국민 경제는 개인 혹은 가계, 하우스홀드를 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또는 정부 세 경제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경제 주체를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계예요, 가계. 우리가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되거든요. 소비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다른 사람인데 얘가 기업이에요, 기업. 이게 이제 생산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또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도 이제 중요한 경제 주체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개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을 하는가, 그걸 다루는 게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 보시면은 요 경제가 운영되는 체제를요,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뭐 경제 체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 표현 같은 건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줄에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통괄하는 하나의 질서를 경제 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거는 뒤에 다시 또 볼 거고요. 자, 다음 단락에 미시경제학, 거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시경제 이론은, 자, 경제 이론은, 네, 우선 거기 보시면 자원 배분과 두 번째 단락 소득 분배의 문제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소한 거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죠. 자원을 자,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배분하는 거. 이 배분이라는 건 이제 뭘 나타낸 거냐면 엘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로케이션이니까 어떻게 배치하는가와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자원을 통해서 배분한 다음에 내가 돈을 버는데 소득을 벌게 되겠죠. 근데 이 소득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이 배분과 분배는 약간 비슷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분배는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득의 어떤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나눠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미시경제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을 미자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분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개별 시장 또는 개별 경제 주체 차원에서 이 개별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별.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왼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경제 주체들이 소비자냐, 생산자냐, 정부냐 각각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과 행동을 하는가 그걸 살펴보는 게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거시경제는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경제 이론은 자, 클 거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전체적인, 대한민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경제 안정과 성장의 문제를 주요한 탐구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경제 안정과 성장이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학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시라는 거에서는 전체라는 말이 중요해요. 토탈. 그래서 나중에 뒤에도 다시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합쳤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aggregate라는 말을 씁니다. 집계됐다는 변수에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경제 전체적인 변수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GDP라든가 뭐 실업률이라든가 이게 다 합친 변수예요. 인플레이션, 물가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거 이게 이제 경기 변동이 우리의 하나의 관심사가 돼요.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급변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성장, 계속 안정만 하는 것보다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성장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슈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우리가 장기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기에는 경기 변동이 관심이 있다 해서 단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변동,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관심 있는 변수가 전체적인 집계 변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요. ASAD,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할 거고 미시는 그냥 수요, 공급 이렇게 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미시는요. 가만히 보시면 거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고 분배하는 행동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게 시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요. 뒤에 그래서 다시 할 겁니다. 자, 시장 하면은요, 우리가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마켓은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건을 사는 사람을 수요라 그러고, 파는 사람을 공급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소비자가 바로 수요자가 되는 것이고요. 공급은 생산자가 공급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시경제는 개별 경제 주체의 행동을 소비자의 행동과 공급자의 행동을 하나하나씩 현미경 갖고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자, 우선 수평축에는 어떤 게 옵니까? 라고 하면 희소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요. 배분하려고 하는 생산물이 이렇게 오고요. 이거를 수요와 공급해서 우리가 나타낼 건데 공급자의 행동, 소비자의 행동 나타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떤 의사결정 선택을 할 때 뭘 보고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요. 가격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론에서는 이 가격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프라이스. 왜냐면 가격이 하나의 신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사면 얻게 되는 만족이 있는데 1,000원이란 만족을 얻어요.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아이고 500원이야. 그러면 나는 사는 거죠. 근데 나는 만족이 1,000원인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2,000원이야. 그럼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얻게 되는 만족이 작으니까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살까 말까 얼마나 살까를 할 때 기준 역할하는 게 가격이 되고요. 생산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스파게티를 시장에서 사려고 하는데 10,000원에 사야 되거든. 근데 내가 생산자가 100종원이야. 그렇게 되면 5,000원이면 내가 만들 수 있어. 굳이 못하러 사 먹어야 직접 만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직접 내가 뭔가 메이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바이를 할 것인가. 이 메이크가 바로
공급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buy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ke or buy 이게 바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요. 둘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모두 다 행복을 모두 다 상호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시장이라는 게 가격 역할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조정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가격이 중요해서 가격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단락에 가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미시경제 이론을 가격 이론해서 프라이스 시어리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거시는 뭘 다룹니까 하면은 우리의 이제 행복은 사실 생활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이 GDP가 커야 되거든. 그래서 거시 경제는 국민소득 이론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경제학의 방법론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뭐 그냥 가볍게 보세요. 예, 경제학과 관련된. 근데 뭐 이럴 때 아니면 또 할 시간이 없어요. 뒤로 가면은 이제 밑에 체력을 기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여러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뭐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까? 수학을 써서 과학? 수학은 하나의 언어죠. 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뭔가 측정을 하고 뭔가 자기가 뭐 가설 세워서 했는데 검증 가능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측정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물리학도 보면 보이지 않는 힘을 측정한다거나 천문학도 뭐 우주의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학에서도요. 어떤 뭐 양적인 뭔가 수치로 표현하는 작업을 많이 해요. 뭐 탄력성 같은 것도 비슷해요.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 정도를 양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게 그게 이제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과학적인 접근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나름 경제학도 방법론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보시면 자, 경제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델을 세우게 돼요. 이 모형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현실 경제가 너무 현실에 어떤 돌아가는 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심플하게 단순화시켜서 추상화시켜서 나타내는 게 바로 모형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따라서 이렇게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추상화해서 개별 사실들을 통괄하는 질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순성 수준에 도달하게끔 이렇게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모형은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이 복잡해요. 복잡하게 되니까 복잡해서 이게 바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현실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쫙 관통하게 되는 그 맥락을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거죠. 예, 그 작업, 단순화, 추상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카소 그림에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단순화된 지도 같은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의 길은 되게 복잡한데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같이 압축해 놓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도로 길만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게 좋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뭘 다루고자 하는가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적합성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한 심플하면 이게 더 바람직해. 그래서 심플한 게 뷰티풀하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코노믹 모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있습니다. 현실 경제 모든 측면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그대로 축소해서 옮겨 놓은 게 바로 모형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커다란 현실을 축소해가지고 표현한 게 모형은 아니고 그 단순화시킨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공기 저항 실험을 위해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비행기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비행기가 날아가는가 이거를 이제 보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뭐 진짜 비행기 같이 할 필요는 없겠죠. 공기 저항과 뭐 이렇게 어떻게 추진력을 통해서 날아가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자, 경제 모형에서 분석하는 게 사람이 이제 관찰자가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날아가는 게 관심인지 불이 어떻게 되는 게 관심인지에 따라서 강조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현실 경제 이 부분이 강조될 수 있고 저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다른 것들은 그냥 모자이크 처리하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런 거 많이 얘기할 거고요. 자, 이 모형과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어떤 현실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이 가정이 assumption이라는 거,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건 이거니까 다른 것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가정에 입각해서요. 거기 명제를 우리가 도출해내고요. 명제라는 말 있고요. 물론 첫 번째는 이 가정이 현실에 좀 잘 부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명제를 통해 가지고 논리적인 일관성을 도출해내고요. 논리적인 일관성 도출해내고 이걸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요. 일반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가 밑에 쭉 나와 있어요. 일반화했는데 이 일반화한 게 또 현실을 잘 설명을 못해. 그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현실을 잘 설명하는가, 설명에 또 좀 이렇게 부합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경제학의 연구 방법에서 모형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냥 한 번쯤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요. 연역적 방법과 그리고 귀납적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뭐 처음 할 때만 좀 살짝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역적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세 번째 줄 볼까요? 디덕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일련의 가정이나 공리를 출발점으로 해요. 어떤 가정, 특히 자명한 원리를 공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건 뭐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논리적 법칙에 부합하는 추론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뭔가를 추론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론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 과정을 우리가 연역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로 이 과정에선 어떤 방법이 사용될까요? 그렇죠. 수학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방법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귀납적 방법 볼까요? 귀납적 방법은 한 6번째 줄에 있네요. 현실 세계의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관찰. 그래서 얘는 현실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 거, 판례 같은 거죠. 뭐 개별적인 사실들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걸 쫙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가지고요. 일반적인 명제를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일반화 시킵니다. 일반적인 명제를 도출해내요. 공통점을 찾아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통계학적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처리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요. 경제학은 그래서 이론 경제학에 해당하는 수리적인 접근 방법과 또 계량 경제 같은 통계를 이용해서 그 이론이 현실에서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맞으면은 폐기 처분하고 다시 가설과 모형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19세기 중반만 해도요. 그 자유로운 관찰과 그런 거에 의한 귀납적인 방법이 많이 사용되다가 19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연역적인 방법, 수학이 발전하면서 수학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배타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둘 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지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인트로고요. 다음에 넘어갈게요. 최적화 균형. 여기가 이제 우리의 사실 시작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적화와 균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학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희소성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낭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상황에서요,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고요, 생산자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고요, 정부나 이런 데도 사회 전체들, 국민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할 때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희소성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서 공부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걸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적이라는 게 우리가 레셔널이라고 얘기하는데 레컨에서 나왔습니다. 이 계산한다는 거야. 알파고 계산하는 것처럼 매 순간 어디에다가 바둑돌을 둬야 할 것인가를 막 빠르게 계산을 해가지고요. 가장 바람직한 자기한테 유리한 곳에다가 바둑돌을 둬요. 그래서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건 효율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쓸 건데요. 주어진 상황에서 좋은 거는 극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맥시멈이 아니라 맥시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쁜 거는요, 최소화합니다. 이거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 하는 어떤 최적화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 우리 책에서 노력의 산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노력을 하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있잖아요.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 나쁜 거는 극소화하는 이런 작업을요 우리가 최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최적화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요. 왜 우리가 최적화해야 된다고요? 예,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럼 못하러 최적합니까? 다 그냥 그냥 다 구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행위다라고 하면 개개인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최적화는 약간 개별적인 약간 그런 메커니즘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줄 볼게요. 모든 경제 문제는 최적화 또는 균형 중에 하나로 귀착되는데, 자, 두 번째 줄에 최적화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자, 세 번째 줄에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생각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잘 체크하세요. 노력의 결과, 노력한다, 의지한다라는 게 담겨 있어요.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고, 자, 이걸 하려면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합리적이라는 게 바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균형이다라고 하면은, 자, 균형 개념도 뒤에 다시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의 상호 관계, 거기 하나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 주체들의, 요까지 써야겠네요. 경제 주체들의 상호 관계에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경제주체가 아니라 혼자 주어진 여건에서 자신의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호관계에서 어떤 힘이 딱 맞닥뜨려져서 더 이상 변할 만한 요인이 없는 것을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시장에서 표출된 상반된 힘이 딱 맞아떨어진 상태, 이거를 균형이라고 그래요. 서로 상반된 거죠. 당연히 그래야지 서로 반대로 가서 멈추죠. 같은 방향이면은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상반된 힘이 딱 같은 경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에서는요, 가장 첫 번째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 볼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단어 살펴볼 것이고, 최적화라는 거 살펴보실 것이고, 균형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살짝 살펴볼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이제 합리성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봅니다. 합리성.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레셔널리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이 합리성이라는 가정이 이걸 있어야지 우리 현실에서의 뭔가 유용한 어떤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어요. 사람이 비합리적이고 제정신이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결과를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시면 합리성은 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단으로서의,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으로서의 수단이니까 합리성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합리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가 맞나? 아무튼 내가 이렇게 보면 인간이 봤을 때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효용을 극대화한다라고 할 때요, 이게 이제 최종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매 순간 얘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런 걸 볼 때 말 그대로 수단,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단락 한번 거기 위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내가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많이 또 몇 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가?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네요. 아닐 수도. 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 거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확률적으로 그나마 낫지 않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최적화 개념 좀 한번 볼게요. 최적화. 앞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 간단히 정리하시면 돼요. 두 번째 줄에 가보시면요. 극단적으로 우리는 경제인을 상정합니다. 이 경제인이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제인은 뭡니까? 라고 하면 가능한 한 주어진 여건에서요. 다음 줄에 가보시면 극대화라는 말 있죠. 그래서 원치 않은 것은 극소화하려는. 그래서 이 경제인의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좋은 거는 극대화를 하고요. 좋지 않은 것은 극소화를 하려는 선택을 하는 요런 사람을 경제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극대 극소화한다는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볼까요? 미시경제학에서의 최적화는 극대 극소화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개별 경제 주체들의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자기가 이런 선택을 하는가. 거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쌀과 옷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스토리를 전개합니까? 하면 개별 경제 주체들을요. 아까 본 것처럼 3명만 있다라고 할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해외 부분도 넣어서 개방 경제까지 얘기할 거지만 개별 경제 주체들이 만약에 소비자다라고 하면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쫙 모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끄집어내는 게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을 쫙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소비자 이론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거를 도출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개별 경제 주체들 중에서 생산자, 공급자가 있습니다. 생산자, 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들의 선택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볼 겁니까? 기업을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러면 기업들의 이런 선택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거예요. 공급 곡선을 도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요 곡선이 뭐고 공급 곡선이 뭐고 시작하는데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해? 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해? 그거를 보려면 소비자 선택 이론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하향하는 걸 도출할 거예요.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기업의 최적화 행위는 이윤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공급 곡선 도출할 때 기업 생산자의 선택은 동기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극대화의 동기의 결과로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 줄에 가보시면 자, 소비자 같은 경우는 최적화를 합니다. 효용 극대화라는 최적화를 할 거예요. 효용 극대화라는 최적화 행위를 통해 가지고요. 수요 곡선을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시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경제학에서 물리학도 무슨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니 상대성 이론이니 있는데 경제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뭐 경제학을 대표할 만한 공식이 뭐가 있니? 라고 하면은요. 그게 한계의 원리예요. 한계의 원리. 마지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널의 원리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원리가 바로 한계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계라는 것은요. 우리 뒤에 소비자 선택 이론할 때 다시 할 건데요. 말 그대로 한계 더 추가시예요. 한계 더 추가시 이렇게 되고요. 추가했다는 게 어디셔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셔널 이렇게요. 한 개 더 추가했다라는 그 개념이 말 그대로 어디셔널, add, 추가로 증가하는 거고요. 이게 미분이랑 똑같아요. 눈곱만큼 조금 증가했을 때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면요.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 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낼 때
한계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미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를 뭐 사과를 먹는다 합시다. 사과를 내가 이미 5개째를 먹었어요. 5개째를 먹어서 이건 내 뱃속에 들어간 거야. 끝, 이거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먹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먹을까 말까. 그러면 하나 6개째 추가적으로 더 먹었는데 그때 얻게 되는 만족을 마지널 베네핏이라고 그러고요. 그때 발생하는 치르는 대가를 마지널 코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널 베네핏이 더 크게 되면 하나 먹었을 때 비용 지불한 것보다 편익이 더 크게 되면 하나 더 먹어야지. 그럼 6개째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야. 하나 더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해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먹을까 말까. 하나 추가적으로 더 먹었더니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보다 비용이 큰 거야. 그럼 이제 그만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비를 할 것인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거를요, 판단할 때는 한계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하나 더 추가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과 비용을 비교해봐서 비용이 크면 스톱, 편익이 크면 더 늘리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 스탑을 할 것인가, 스탑의 어떤 중단 규칙이라고 할까요? 중단 규칙? 예,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을 한계 원리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 산이 있어요. 산 정상을 이렇게 찾는다라고 할 때 어디가 정상입니까? 보면 이 산이 보이는 저 멀리까지 가야죠. 여기까지 가서 만원경으로 보는 거야. 아, 여기가 산 정상입니다. 위도 어떠고 경도 어떠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이 안에 산속에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요.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거야. 알파고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한 발 한 발 움직였을 때 가장 산 정상을 찾는 건데 어떤 아저씨에게 밥상을 이고 가세요 하는 거야. 아저씨가 밥상을 이고 가요. 아저씨 한 발 한 발 이고 가시다가요. 평평해지면 멈추세요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갈 때도 이게 밥상을 이고 가는데 여기 딱 가게 되면은 네, 평평해집니다. 지금 평평해졌는데 아저씨 거기서 멈추세요. 왜요? 여기가 정상입니다. 끝. 한 발 더 가면 어떻게 돼서 한 발 더 가면 꼬꾸라지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발 더 가면 산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한 번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가 바로 산 정상이다. 그렇게 찾아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한계의 원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경작에서 중요한 원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언제 미분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우리가 최적화하는 행동을 구할 것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분법에서 제1계 도함수를 나타내 가지고 우리가 최적화를 찾아내는 방법 우리가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우리 균형 봅시다. 균형 3번. 균형. 그러니까 경작에서는요, 특히 미시경제, 거시도 마찬가지지만 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서 최적화, 균형 이런 걸 늘 얘기합니다. 자, 균형은요, 거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상반된 힘이 딱 맞닥뜨려가지고 뭔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개념 볼게요. 12페이지 파란 색깔로 돼 있는데 일단 어떤 상태에 도달됐을 때 도달됐습니다. 자, 거기 봐야 돼요.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게 있어요. 어떤 새로운 교란이요. 외부 충격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외부 충격이 있으면 균형이 바뀌어요. 충격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없는 한 전제로 깔려 있고요. 그 상태에서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멈추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로 변화할 만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 요거를 우리가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간단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공이 언덕에 이렇게 있는데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1번 공이 있고 2번 공이 있고 3번 공이 있는데요. 여기 1번 공, 2번 공, 3번 공 이렇게 있어요. 1번, 2번, 3번. 어떤 게 균형일까요? 공을 보면 1번하고 3번이 균형이에요. 왜냐면 힘이 이쪽으로 중력의 법칙 때문에 이쪽으로 작동되겠죠. 그러면 3번은 양쪽으로 누르는 힘이 같으니까 멈춰 있을 것이고 2번은 아니야. 여기 물론 마찰력이 없다고 하면 떼굴떼굴 굴러가고 1은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여기 힘이 잘 맞추면 설악산의 흔들바위처럼 여기 멈춰 있으니까 균형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균형이 아닌 거는 2번은 균형이 아니고 1번하고 3번은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한 발 더 들어갈게요. 1번도 균형이고 3번도 균형인데 두 개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3번은 누가 힘을 딱 가하면 균형이 깨져. 근데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돼요.
근데 1번 공은요, 누가 여기다 힘을 딱 가하게 되면 공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서 자꾸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이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균형을 좀 이름을 좀 따로 붙일까 해서 1번 공 같은 경우는 unstable한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균형을 그냥 안정적인 stable한 균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구별을 합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13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밑에서 그 한 6번째 줄 고딕체에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균형과 관련해서는 균형이 첫 번째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성이 이제 우선 첫 번째는 관심사가 되고요. 존재하면 균형의 존재가 뭐 나중에 볼 건데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유니크한가, 유일성이 관심사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균형이 뭐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그때 그 균형이 안정적인가, 안정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정적인가의 여부, 이렇게 우리가 세 개를 판단해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뭐 그것까지 뭐 다 따지거나 뭐 그럴 여력은 없어서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균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런 세 가지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교수님 책에 그 읽을 거리가 있는데 다른 책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읽을 거리가 좀 흥미를 더 돋구치는 재미있는 읽을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읽을 거리는 괜찮은 거는 뭐 한 30초면 되니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연 참고로 경제학은 차가운 학문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가보시면은요, 위대한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마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제학의 틀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 마샬은 경제학은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는 이성적으로 차갑게 해야 된다 이렇게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거기 보시면 차가운 머리, 쿨헤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가운 머리. 근데 머리가 너무 차가우니까 이 경제학은 따뜻한 경제학은 사실 아니거든. 근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거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마음은 따뜻하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웜 하트라고 얘기합니다. 따스한 맘,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게 차가운 머리와 관련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역시 효율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뜻한 마음, 이거와 관련된 게 뭐 공평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책에는 또 요약이 좀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또 공부하실 때 보면은 요약 같은 거 잘 안 보시기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페이지도 아니고 반 페이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산하고 수식을 전개하고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한 건 맞는데 그 안에 중간중간에 양념을 좀 치는 거랑 안 치는 거랑 또 차이가 납니다. 그걸 좀 탁월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전체 내용을 보기에는, 물론 여기는 뭐 별 큰 뭐 기본 개념이긴 하지만 각 챕터마다 그 요약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걸 쫙 해서 한 번씩 리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연습 문제 같은 것도 뭐 여기 1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2장서부터 문제도 풀고 뭐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제가 우리 수업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수업 전에 좀 이렇게 시험을 한 20분, 30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너무 응용하거나 그런 거는 필요 없고요. 우리 책에 보면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연습 문제가 이게 쉬워 보여도 꼭 반드시 1단계에서 풀어보셔야 할 연습 문제예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에서 괜찮은 거를 한 2-3개 정도를 낼게요. 아셨죠? 그리고 그거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른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할까? 객관식, 아니 주관식이나 이렇게 연습 문제를 따로 할 시간을 마련할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진짜요. 유튜브를 제가 언제 만들었냐면 2007년에 만들었습니다. 제 전공이 아주 빠른 유튜버인데 제 전공이 약간 그 미시 쪽의 네트워크, 인터넷, 디지털 이쪽이 관심사여가지고 그때 이제 뭐 IT 기업 뜨고 버블 어쩌고 할 때 유튜브도 있을 때 이게 뭐지 하고 채널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번 3월 달부터, 물론 그 전에 제가 어떻게 동영상 얻은 게 있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그냥 제가 소장하기엔 그렇고 해서 유튜브에 많이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 공부하는 그 재정학이거든요. 세무사 준비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감사 메일이 가끔 와. 그래서 뭐지?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때도 구독자가 한 300명은 있었어. 근데 이번 3월달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미시던 것이든 진도를 다 못 나가요. 그리고 이 경작은 내용을 듣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처음엔 들어야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수업 시간에 못 풀어주니까 이게 또 시험 문제는 또 제가 좀 나름 열심히 하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쉬운 문제를 내잖아요. 그거 다 맞춰요. 그러니까 어차피 변별력이 문제니까 난이도 하 문제는 빼고 난이도 중상만 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풀어보면 또 못 풀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다른 회계사 강의했던 것도 올려놓고 시간 될 때는 연습 문제 같은 것도 거기다 몇 개쯤 올려놔요. 아직은 3월달부터 해가지고 나름 구독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2,500명 돼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조금이지만. 그래서 이제 시험 감독 같은 거 할 때 요즘 학생들이 또 컨닝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험을 한 2시간 정도 시험 문제를 내는데 할 게 없잖아. 그래서 그냥 컴퓨터 켜놓고 유튜브에서 썸네일 만드는 법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뭐 계정 어떻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보면서 시험 감독을 이렇게 하다가 올 3월부터 조금씩 했는데 나름 이렇게 좀 자꾸자꾸,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강제로 회원 가입을, 구독자를 가입시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개강했잖아요. 이제 9월이니까. 그래서 강제로 한 그 미시거시 하고 있는데 한 100명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0명은 강제 가입. 왜냐면 야 여기서 시험 문제 될 거야 하면 이제 좀 하긴 하겠죠. 그래서 원래 제 목적은 보조 자료로 만들긴 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거기 뭐 기초 경제 수학도 좀 넣고요. 뭐 이렇게 해서 좀 문제 같은 것도 어차피 좀 이렇게 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의견 좀 받아가지고 좀 약간 보조 자료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생각해요. 중간에 좀 고민이긴 한데 뒤에 연습 문제 중에서 괜찮은 걸 좀 많이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보세요 하면 그게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따로 이제 그 무슨 뭐 연습 문제 풀이 같은 거를 좀 우리 미시것이 끝나고 한번 개설할까도 생각 중이긴 하고, 그건 여러분들 좀 의견을 들어보면서 하려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법은 이렇게 합시다. 요 뒤에 연습 문제 중에서 한 2-3문제 정도 복습하셨나 안 하셨나 그거 하려고 제가 테스트할 테니까 열심히 그래서 써보시고, 물론 이거 솔루션과 뭐 그거 따로 또 별책 부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중교수님 책이 약간 수식적인 접근이 없어가지고 또 자칫 어떤 친구들은 에게 너무 쉽네 또 이러니까 교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별책 부록에다가 이제 수학적인 것들을 많이 집어넣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솔루션도 좀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보시고, 제가 문제 풀어드린 건 따로 답 좀 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중 교수님 책 문제가 그래도 뭐 쉽지는 않지만 또 어렵지는 않지만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든 아니면 따로 개설하든 그거는 다음에 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쉬운 부분이긴 한데 교과서를 안 보세요. 이게 옛날에는 그 수험가도 보면 뭐 처음에는 교과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강사들이 만든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교과서를 안 보다 보니까 그게 좀 잘하면은 괜찮아. 그냥 해도 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딱 가는데 문제풀이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문제를 그냥 암기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럼 밑에 기반이 약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걸 왜 풀고 있지? 왜 미분하고 있지? 막 그런 상황에 봉착하면 그때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요. 그때는 이미 공부도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틀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셨죠? 그래가지고 요럴 때 한 번쯤은 교과서를 좀 잘 차근차근 읽는데 혼자 읽기에는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냥 수업 들으면서 한번 쭉 같이 일회독 하시고 하는 것도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강의는 마련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챕터 2장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